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집은 해주실 거죠? 너희들 반반 나눠서 하기로 한 거 아니니? 요즘 다 그렇게 한다면서 대출 받아서 시작하겠다고 했잖아. 그거야 결혼 생각도 안 했을 때 얘기였죠. 사실 저희 집도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고 어머니가 못 도와주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글쎄, 나도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이 집 말고는 달리 재산이 없으니까 너도 알잖아. 이 집 팔아서 저희 신혼집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 집 팔면 내가 갈 곳도 없고 나도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 자식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설마 제가 집 밟고 입 싹 닫을까봐 그러세요? 준상 씨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벌 거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려니까 걱정이 많으셔서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집은 준상 씨가 해오고 혼수는 반반하는 걸로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혼수도 마련해 달라고 말하는 눈치셨는데 제가 잘 설득했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황동순 여사님은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세상에 남겨진 느낌으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싸움이었고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듯 서로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곤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 같은 아이도 있었지만 마음을 열어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꾹 참고 혼자서 강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청소를 도맡아 하고 선생님들이 시키지 않은 일도 스스로 찾아가며 해냈습니다. 칭찬받는 순간이 그녀가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황동순 여사는 점차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나 명절처럼 보육원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는 날이면 그녀는 부러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부모가 찾아오거나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이 서글펐지만 그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친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된 후 황동순 여사는 보육원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손에 쥔 것이라곤 작은 짐가방 하나뿐이었고 그녀는 더 큰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불편했지만 적어도 안정된 곳이었기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황동순 여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거리에서 전단지를 찾기도 하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낯설고 차가운 도시였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한 칸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식물 배달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버텨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보육원 시절을 떠올리며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고 꿈꾸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황동순 여사님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도시는 꿈을 펼칠 기회의 장이었지만 현실은 무척이나 냉혹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닥친 가장 큰 고난은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가 투자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적은 금액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동료가 워낙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그녀는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제안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투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료는 연락이 끊겼고 그녀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동순 여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어렵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일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동순 여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사기를 신고하고 지인을 통해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고시원마저 떠나야 했기에 며칠 동안은 식당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문득 가족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자책도 했지만 이럴 때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금세 후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기로 다짐한 그녀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황동순 여사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더 신중하게 대하는 법과 자립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황동순 여사에게도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을 힘들게 보냈던 그녀지만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둘 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식구들의 덕을 보지 못하고 자랐으며 형편도 사연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지라 일찍이 마음을 나누고 지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그녀는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혼하기에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녀와 남편은 서로의 사랑을 믿으며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열심히 벌면 되는 일이고 단칸방에서 찬밥을 먹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남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낳고 평생 동고동락하며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구한 팔자였는지 그마저도 쉽게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두고 남편을 떠올리며 지금도 그때의 일을 말하기조차 버거운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사고로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그녀는 그 뒤로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지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기에 떠나간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어디 손을 벌릴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시댁이나 친정 모두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라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
그녀도 식구들의 사정을 뻔히 알았기에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떠난 후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당장 살 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서로 기대고 살았기에 가난해도 행복했고 돈 없는 것이 그다지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어진 후 아니면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왜 그렇게 돈 한 푼에 울고 웃는 일이 많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 버스비를 아끼겠다고 한두 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며 그 돈으로 아이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줄 생각에 행복해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한 푼 더 쳐주겠다는 말에 일을 나가서 그 돈의 배로 고생하며 수모를 당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힘든 상황에 그런 일들을 겪으니 너무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일들도 다 지나가는 한때의 일일 텐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혼자라는 생각에 인생이 더 괴롭고 고되게 느껴졌던 것도 같습니다. 옆에 기댈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탄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면서 울분을 뱉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아들을 붙잡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남편이 죽고 없으니 그녀는 오로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속으로 삭히며 고생을 견딘 그녀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아들에게 더욱 기대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아들 하나만 잘 키워내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그 힘든 세월을 견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 덕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잘 키워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볼까 싶어서 아들 하나는 잘 키우겠다고 온갖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 탓에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었지만 넘치는 마음만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준 것인지 아버지 없다고 엇나가지도 않았고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생각하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고생을 했지만 아들도 그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혼자 아버지의 부재를 견뎌냈던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혹시나 아버지 없이 자라난 아들이 어디서 무시나 편견을 받을까봐 늘 신경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늘 걱정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런 그녀의 걱정을 덜어줄 만큼 참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 철이 든 아들은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서인지 그녀가 죽기 전에는 용돈 한 번 달라는 소리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래의 아이들과는 달리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붙잡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양전하고 얌전하여 그녀는 따로 속 썩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닮았는지 재주도 많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곧잘 했으니 그녀는 더 바랄 게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 없다, 돈 없다며 무시를 당하던 그녀도 그런 아들 덕분에 그나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그녀도 그녀 본인이 잘났다는 소리보다 자식 잘났다는 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면서 그녀는 복 없는 사람이라며 주눅이 들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준 아들을 보며 그녀는 그래도 내가 자식 복은 있는 여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자식이어도 부모의 뒷바라지 없이 스스로 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재주 없는 그녀가 하루 종일 벌어서는 겨우 두 가족이 간신히 먹고 살 정도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속이 깊어 원체 말이 없었고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국어를 해서라도 자식에게 모자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무시당하고 고생하더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워보려 애썼고 없는 살림에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하여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대학에 보낸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아들이 갑자기 다 커버린 듯한 기분에 그녀는 왠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제대로 슬퍼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제야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키워내느라 그녀는 변변한 친구 하나 없었고 덕분에 바쁜 아들을 대신해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쯤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뒤치다꺼리할 필요도 없었고 그녀에게는 친구도 취미도 없었으니 뭐라도 해야 적적하지 않을 것 같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그녀의 마음 속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이나 시설에 봉사를 다녔고 그 뒤로 그 일이 그녀의 유일한 취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지만 요즘은 돈이 없으면 취업도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방학마다 부모 덕에 기업 연수나 어학 연수를 다녀오는데 아들은 어학 연수는커녕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고 방학이면 엄마를 돕겠다며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그러는 줄도 모르고 방학이면 좀 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 또 다 그녀 탓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한 아들은 한 번도 그녀를 탓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요즘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넉넉한 부모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인지 아들은 취업 준비 대신 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취업 준비 그만하고 변리사 시험 준비할까봐. 왜 취업이 어려워서 그래? 다른 애들이랑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 아니, 스펙이야. 내 노력 부족이지 뭐. 취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변리사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나 원래 예전 꿈이 변호사였잖아. 변리사 일을 하면 연봉도 높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의 오래전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웅변대회에 나가 상을 몇 번 받기도 했고 말재주가 좋아서 TV에 나오는 인권 변호사들을 보며 자신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싼 로스쿨에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아들은 그 꿈을 자연스레 접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꿈이 바뀌었다고 별스럽지 않게 말했지만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변리사가 되겠다는 것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발버둥 같아서 그녀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돈 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업이라도 쉽게 했으면 그 힘든 공부를 안 해도 되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짠한 마음에 아들의 시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는 건 아들이지만 그녀도 옆에서 보양식이니 뭐니 챙겨주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으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시험 준비 요령이나 좋은 학원 정보 같은 것. 저도 뭐라도 하나 더 주워들어서 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시험 준비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자식들을 둔 엄마들의 모임이었고 서로 시험 일정도 공유하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나누며 친목회 같은 것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모임이 자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 엄마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아이들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매일 시간이 흐르는 게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살을 갈아먹는 것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녀는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친구 하나 없었기에 그런 엄마들 모임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더는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때 알고 지낸 엄마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그녀에게는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던 인연을 통해 그녀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 엄마들 중 한 사람이 사촌 조카딸이라며 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인사해, 우리 조카야. 이따가 같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인사나 시킬 겸 데려왔어. 괜찮지? 그럼요. 아유, 아가씨가 참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에요. 어머, 한창 좋을 나이네. 남자친구는 있어요? 우리 조카가 워낙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얘도 시험 준비를 오래 했거든. 교사야,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일해. 어머, 어쩐지 인상이 차분하고 참한 게 교사랑 딱 어울리네요. 다른 엄마들이 이것저것 묻는 것을 들어보니 그 아가씨는 얼마 전에 임용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준상이 이번에 연수 시작한다고 그랬나? 시험 합격한 지 얼마나 됐더라? 아직 한 달 안 됐지. 이제 현장 연수 반년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지. 정말 쉽지 않다.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는데 또 실습이니 뭐니. 그래도 준상이 엄마는 좋겠어. 이제 자식 걱정은 없겠네. 이제 시작인데 뭐.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이제는 좀 마음이 가볍네. 그래, 준상이 엄마도 이제 아들 걱정 그만하고 자기 인생 좀 즐겨. 나중에 또 결혼해서 손주 봐달라 그러면 놀 시간 없어. 지금 몇 년 바짝 놀아야지. 나는 혼자라서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제 여유가 많으니까 전에 다니던 봉사나 다시 다녀볼까 싶어. 맞아. 준상이 엄마 봉사 다녔다고 그랬지. 자기는 진짜 대단하다. 나는 내 새끼 신경 쓰기도 바쁜데 자기는 보육원에 봉사까지 다니고. 그래서 준상이가 그렇게 착한가 봐.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나야 그냥 애들 보는 게 즐거우니까 가는 거지. 그래도 그게 어디 쉬워. 칭찬받을 일이지. 엄마들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지낼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아가씨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봉사활동도 다니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러워요.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 뭘.
사실 저도 봉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태 시험 준비다 뭐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막상 가본 적은 없네요. 젊은 사람이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네.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는 거요.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보육원에 봉사도 다니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기회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괜찮으시면 봉사 가실 때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무 좋죠. 안 그래도 그런 곳은 늘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거든요. 정말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가요. 데려가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제가 딸뻘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현정이 너 편한 날 같이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처음 보는 그녀 앞에서 싹싹하게 말도 잘하고 봉사에 관심이 있다는 정현정은 그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로 아이들에게 시달리느라 힘들 텐데 주말까지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그 아가씨와 함께 매주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녔고 우연한 만남이 긴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곱게 큰 것 같은 아가씨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며 서스럼 없이 일하는 것을 보니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봉사하며 가까워지다 보니 어느새 서로 개인사도 털어놓게 되었고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가씨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핍이 많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지만 빈자리는 늘 아쉬웠어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가족처럼 참 편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고요. 밝고 곱게 자란 줄만 알았던 아가씨에게 그런 사연이 있다니. 그 사정을 알게 된 뒤로 그녀는 현정 씨가 더욱 달갑고 더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비슷한 사정이 있었고 현정 씨 어린 나이에 엄마의 정을 그리워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특히 어려서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란 그녀도 현정 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정을 딸처럼 대하며 잘해주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종종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아들 자랑을 많이 했는지 현정도 그녀의 아들을 내심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안 그래도 현정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던 그녀는 그참에 두 아이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인연이 되려는지 둘 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뒤로는 그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해 주는 건 그녀의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남녀 사이의 인연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사람들끼리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모두 아이들이 하는 대로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연인 건지 두 사람은 그 뒤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상이나 현정이나 둘 다 그동안 시험 준비로 바빠서 연애도 몇 번 못 해본 것 같았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연인이 된 이후 그녀는 현정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딸 같던 친구가 며느리 같은 아이가 되었고 현정도 그녀를 예비 시어머니처럼 대하며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로는 현정이 자주 그녀의 집에 찾아왔고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결혼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이미 현정을 며느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에는 차마 못했던 깊은 얘기들도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이 집 사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린 아들 데리고 이사 다니는 게 지겨워서 평생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거든. 그나마 아들 대학 가기 전에 이뤄서 다행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택도 없었을 거야. 진짜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준상 씨는 어머니한테 평생 잘해야겠어요. 자기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부모 바라는 거지 뭐. 젊었을 적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해해주는 현정을 보며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이것저것 다 대답해준 것도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재산은 더 없으세요? 다른 재산. 그런 건 왜? 그냥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니까 궁금해서요. 이 집 대출 받아서 사고 빚 갚는 걸로 좋겠지. 다른 재산이 있을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제 내 목표는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 준비하는 것뿐이야. 준상 씨가 있는데 왜 그런 걱정하세요? 이제는 자식 덕 보고 행복하셔야죠. 현정이가 걱정해주는 것을 보니 그녀는 두 아이들이 결혼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이 없을 때도 자주 그녀를 보러 오던 현정이가 그날 집에 들르겠다고 말했었지만 그녀는 그걸 까맣게 잊고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쩌다 그녀의 아들 소식을 듣고는 궁금한지 이것저것 물어보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 어쩜 그렇게 잘 길렀어? 내가 부러워서 배가 아플라고 그러네. 그냥 애가 알아서 자란 거지. 나는 정말 해준 것도 없어. 겸손도 지나쳐. 요즘 아들 돈 잘 번다며. 이젠 아들 덕 볼 생각만 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아들 만나는 사람이 교사라고 그랬나? 초등학교 다녀? 근데 준상 씨 엄마는 정말 욕심이 없나 봐. 애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아들이 돈을 그렇게 버는데 도사 며느리가 성에 차? 나 같으면 더 괜찮은 며느리 드리겠구만. 솔직히 변리사라고 그러면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를 무슨 돈 보고 들이니? 애들이 잘 만나면 그만이지. 그래도 눈 좀 높여봐. 아니 사실 내가 잘 아는 아가씨가 있어서 그래. 의사하는 아가씨인데 정말 생각 없어? 그녀는 아들이 변리사인 것을 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선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하필 현정이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현정이를 보며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야 뭐 아이들이 좋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아직 반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다른 엄마들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야 뭐. 니들이 좋다면 환영이지. 왜? 결혼하고 싶니? 아니, 뭐 저도 준상 씨 많이 좋아하고요. 둘 다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하면 어떨까 해서요. 준상이랑 얘기했어?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해 보려고요. 어머니는 저 며느리로 좋으세요? 그럼 왜 당연한 걸 묻니? 설마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럴까봐? 네, 사실 저번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주머님들이랑 얘기 나누시는 거 들었거든요. 다들 저보다 준상 씨가 아깝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는 나를 알면서 왜 그런 걱정을 하니? 내가 아들 가지고 장사라도 하고 싶을까봐? 그래. 그리고 교사가 뭐 어떻다고 그래? 변리사는 뭐가 잘났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직업이 뭐가 문제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 너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내가 괜히 섭섭하려고 그런다. 그럼 저 용기 내서 준상 씨한테 결혼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꼭 저희 응원해 주세요. 그 뒤로 아이들끼리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현정이 집에 결혼 약속을 받으러 갔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탓에 결혼 준비는 여자들 몫이었지만 그녀는 평소 현정이와 워낙 잘 지내다 보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현정이와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현정이는 고생한 부모님들께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허락받자마자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집은 해주실 거죠? 너희들 반반 나눠서 하기로 한 거 아니니? 요즘 다 그렇게 한다면서 대출 받아서 시작하겠다고 했잖아. 그거야 결혼 생각도 안 했을 때 얘기였죠. 사실 저희 집도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고 어머니가 못 도와주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글쎄, 나도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이 집 말고는 달리 재산이 없으니까 너도 알잖아. 이 집 팔아서 저희 신혼집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 집 팔면 내가 갈 곳도 없고 나도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 자식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설마 제가 집 밟고 입 싹 닫을까봐 그러세요? 준상 씨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벌 거잖아요. 노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어머니 항상 자식이 잘 돼야 부모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일단 나도 방법 좀 알아보마. 상견례 때 얘기 나눠보자.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려니까 걱정이 많으셔서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집은 준상 씨가 해오고 혼수는 반반하는 걸로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혼수도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눈치셨는데 제가 잘 설득했어요. 돈 문제는 어른들끼리 할 얘기라 생각했기에 그녀는 상견례에서 얘기를 조율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사돈댁을 만나기도 전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을 해달라길래 혼수는 해 오는 줄 알았더니 예비 며느리는 혼수를 반반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설득해서 반반이라고 말하는 게 어째 생색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뭐, 혼수도 반반하겠다고? 네. 그리고 집은 공동명의로 할게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남편이 먼저 떠나면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당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멀리 보고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말 뜻 아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결혼하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른 걱정 마시고 믿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 얘기들이 악의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봐왔던 현정이는 수수하고 착한 아이였기에 설마 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를 돌려보내고 한참을 혼자 고민해보니 그녀는 현정이가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괜한 노파심에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그녀가 아등바등 살아온 것이 다 자식을 위한 것이었기에 아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정이도 그녀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현정이가 정말 그녀가 알던 그 아이인지 아니면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도 현정이의 이런 생각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기에 여자들끼리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결국 아들과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너 현정이랑 결혼 준비 관련해서 얘기해봤니? 걔가 집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희 혹시 나랑 같이 살 생각이니? 집은 반반하기로 했었는데 현정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 그래. 나한테는 자식 어렵게 시작하게 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혼수는 너희가 반반하겠다고 했고. 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의심이 점점 더 커졌고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현정이와 그녀가 알고 있는 현정이가 너무 다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아는 현정이는 돈 욕심이 많아. 교사 월급 박봉이라고 맨날 울상이고 명품 좋아해. 나한테도 맨날 사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그동안 현정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다 떨어진 양말 한 짝까지도 끼워 신을 정도로 검소한 모습을 보였던 현정이가 정작 아들에게는 기념일마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 달라고 하고 명품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서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과 성향이 있으니 명품이나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아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아들에게는 반반 결혼하자고 해놓고 그녀에게는 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사실 엄마 때문에 현정이를 만난 거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바라시는 며느리 들이시라고. 나도 뭐 현정이가 싫은 건 아니지만 사실 결혼까지는 아직 모르겠거든. 그제서야 아들이 전하는 진심을 들은 그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원래 속 얘기를 잘하지 않는 아이였고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효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더 따지고 묻고 의중을 캐물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그녀를 위해 효자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녀는 현정이가 정말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집을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신뢰가 산산이 조각나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현정이에 대한 실망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헛김이 나와 아들에게 들어왔던 선 자리에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진짜 누구를 만나기보다 단지 현정이를 떼어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현정이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집 문제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니까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네가 반반 못 해오겠다니 나도 별 수 있니? 너도 내 사정 뻔히 알잖니? 기왕이면 나도 더 좋은 며느리 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준상이 오늘 선보러 나갔어. 의사하는 아가씨라 그러던데 뭐 그 정도면 집은 못 해와도 지들끼리 반반 결혼은 할 수 있겠지. 안 그러니? 그녀의 말에 현정이는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충격에 뇌라도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럼 내가 별 수 있니? 그리고 준상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꽤 욕심이 있는 모양이던데 너도 나 말고 넉넉한 시댁에 시집 가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사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돈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 저 임시교사예요. 아직 임용 합격 못했거든요. 임용 준비하려면 저도 돈이 필요한데 반반 결혼하려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뭐, 너 정식 교사도 아니면서 그동안 나를 속인 거니? 그녀는 현정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이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다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정교사라고 속이지나 말던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변명이 되겠어. 그녀는 그동안 믿었던 현정이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는 현정이가 그렇게 나온 것이 결국 돈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반반 결혼이 힘들었다면 굳이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런데 현정이는 그 상황에서 더 자극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설마 돈 보고 며느리 들이시려는 건 아니죠? 언제는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 없으시다면서요? 의사 며느리 들이시면 뭐예요? 기고만장해서 어머니 상대나 하겠어요? 너, 내가 적당히 넘어가려 했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안 되겠다. 너랑 아주 인연을 제대로 잘라내야겠다. 현정이가 그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자신을 철면피 취급하는 그 말에 그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현정이가 준 싸구려 물건들을 몽땅 쥐어주며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현정이도 여간 성질이 있던 게 아닌지 그 뒤로 계속 아들에게 전화하고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당신 결혼하는 날 내가 찾아가서 아주 난리칠 거야. 혼자 행복하려고? 어림도 없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꼴을 보며 그녀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잘못 봤구나 하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야 일이 수습되었고 현정이도 교사 일을 계속하고 싶은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불리할 거라는 경고를 듣고 나서야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은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아들이 선을 보러 나가 만난 아가씨와 꾸준히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큰 기대 없이 보냈던 선자리였지만 정말 인연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가씨와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 맞니? 정말 통하는 게 맞니? 아들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나 정말 좋아해. 통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마.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꼬박 2년을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다 전문직이라 여유가 있어 반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덕분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며느리라서 콧대 높을까 걱정했는데 며느리는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예쁜 손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황동순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결혼 직전 예비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아챈 것이 참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